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329페이지의 용산전자의 3번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 3번 문제는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계산서죠. 계산서. 품명을 보니까 여주 쌀입니다.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직원 식당에 사용할 쌀을 관악농협에서 구입하였다 이랬어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을 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계정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원 구내 식당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밥을 하려면 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이 떨어져 가지고 농협에 가서 쌀을 사 왔어요. 자, 직원의 식당에서 밥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네. 복리후생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리후생을 우리가 회사 취직할 때 여러분 복리후생 따지잖아요. 우선 4대 보험 들었느냐? 해줍니까? 예, 오케이. 출퇴근 버스 있어요? 오케이. 네. 어디 밥은 점심은 제공하나요? 예. 이런 거 뭐예요? 다 복리후생을 물어보는 거죠. 예. 자, 복리후생비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전표를 입력하는데 이게 지금 그 면세제화를 매입하는 것이 처음 나왔어요. 면세제화. 용산전자에서는 처음이지만 앞에 주식회사 3일패션에서는 우리가 했었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되지요. 자, 전자계산서의 날짜를 보니까 9월 25일입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짜에 매입인데 면세가 몇 번이에요? 53번이죠. 그래서 53번하고 13번은요 무조건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53번 면세의 계산서는 파란색 계산서. 여기 매입 단추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13번 면세는 빨간색 계산서라는 것이죠. 예, 빨간색 계산서. 시험지에 이렇게 계산서가 컬러로 인쇄돼서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컬러로 인쇄해서 줘요. 예, 컬러로. 자, 품명에다가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여주쌀. 2000쌀이면 더 좋았을걸. 수량 10개에 단가는 5만원이죠. 네. 자,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예, 관악농협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란은 1번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했으니까 1번 입력해 주시고. 자, 대금 관계를 아까 자료 설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요 계산서 하단을 보시면 결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상 미수금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아직 안 주고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죠, 쌀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계를 과연 어떤 분계를 하느냐? 외상 분계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상 분계하고 나서 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됐어요. 자, 여러분 왜 외상 매입금이면 안 되느냐? 우리가 이 여주 쌀은 상품이 아닙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계정이냐면 매입 채무란 말이에요. 매입 채무. 예, 매입 채무. 여러분 매입 채무라는 건 뭐예요? 재고 자산을 매입하고 빚이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것이 매입 채무란 말이죠. 쌀은 우리가 재고 자산이 아니에요. 식당에 쓸 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금이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코드가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분계는 외상 분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3번 혼합 분계로 바꾸고. 자, 혼합 분계는 반자동입니다. 차변만 상품 자산 증가 50만 원. 자, 이 쌀은 상품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계정 과목 확인했죠? 예. 복리후생비 811번 복리후생비다 이거. 811번 복리후생비. 자,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매입 채무가 아니라 일반 채무라고 그래요. 일반 채무. 예.
그러니까 채무에는 매입 채무와 일반 채무가 있는 것이죠. 매입 채무라는 것은 재고자산 매입하고서 외상으로 한 것이 매입 채무입니다. 일반 채무는 그 외의 것을 외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그 채무를 볼 때 매입 채무가 얼마고 일반 채무가 얼마인가 이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죠. 예. 매입 채무라는 것은 생산 활동 또는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외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채무, 이 미지급 같은 건 뭐예요? 판매 활동이라든가 생산 활동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미지급금이 왜 이렇게 많냐? 예. 자, 50만 원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관악농협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밑에 차변 대변 50만 원 딱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명히 상품이 아닌 즉 재고자산이 아닐 때는 아래쪽에 분계에서 계정 과목이 꼭 바뀌어진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재고자산이 아닌 분명에 대해서 외상으로 구입한 것은 외상 분계는 할 수 없고 혼합 분계로 해서 계정 과목을 고쳐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점짜리 해결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수행 결과 나와 있죠. 53번 면세로 해야 되고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잘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매출거래 4점짜리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죠. 자, 노트북 컴퓨터 분명히 두 줄이면 복수거래라고 그러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했네요. 그리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그리고 부가세, 애수금이 있겠죠. 상품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혼합거래로 우리는 분계를 해야 되겠구나. 혼합 분계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고요. 예, 다음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평가 문제가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는 것이 있고요.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발급과 전송은 하지 말고 그냥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해라 이랬습니다. 자, 정리됐죠? 자, 그러면 날짜를 고쳐야 되겠죠. 며칠입니까? 8일 날이죠. 10월 달입니다. 월이 바뀌었어요. 10월 8일입니다. 자, 11번 과세 매출이죠. 세금 계산서가 있는 상품 매출이니까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에서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줍니다. 저 상단에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이 나와요. 여기다가 입력하죠. 노트북 수량 10개에 단가 6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수량 10개에 단가 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서 확인 눌러 주시면은 노트북 외 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정리가 됩니다. 자, 거래처명을 입력해야 되죠. 현우. 자, 전자세금란은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했으니까 1번 해주시고 분계는 3번 분계 해야 되죠. 자, 혼합분계에 따라서 대변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세액이 110만 원이죠. 요게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대변. 그 다음에 공급가액 1100만 원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죠. 자, 차변 항목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3번 차변, 103번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아까 자료 설명에서 확인했죠. 자, 금액은 1210만 원이죠. 그리고 탭키 눌러서 이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은행 거래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은행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대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는 말이 있었죠. 서울은행으로 고쳐줍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어디로 가요? 예,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은 회계 처리하기 위한 분계장으로 가서 총계정원장 전기가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장부로 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여기 상단부, 이거는 VAT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 쪽으로 가기 위한 자료요. 밑에 있는 분계는 부가세 신고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계장부로 가는 자료다. 이거 회계장부. 밑에는 회계처리, 위에는 VAT 신고. 일반 전표는 이게 구분을 안 해요. 일반 전표는. 왜? 일반 전표는 이 VAT 신고서 작성하고 무관한 거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입력 안 하고 바로 이 부분만 입력을 하죠. 일반 전표에서는. 자, 그래서 다음에 그 보시면 이제 설명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11번 과세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잘했죠? 은행 거래처로 수정한다까지 잘 봤습니다. 다음 5번째 문제 봅시다. 매입거래 4점이네요. 자, 파랑색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타이어를 교체했네요. 예, 타이어 교체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돼요. 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부 승용차 2000cc. 자, 영업부 승용차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영업부에서 업무적으로 쓰는 승용차니까 비영업용이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타이어 교체에 대해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이랬습니다. 단 주식회사 용산전자는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개정 과목 아주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라 그러면 차량 유지비로 해야 돼요. 개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지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형 선택에서 우리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유지나 임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을. 그런데 공제받을 수 없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받아왔다면은 이거는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면 돼요. 일반 전표에 요 합계로. 요 합계 금액으로. 그런데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아닌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공제받을 수 없다 해서 불공 유형으로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자, 날짜부터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10월 16일입니다. 유형은 54번 유형입니다. 불공. 그랬더니 불공제 사유 팝업창이 나옵니다. 네. 자, 여기 있죠. 번호 3번에 0123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해 주시고 밑에 선택. 자, 품명에다가 타이어 교체.
수량과 단가는 없는 것 같고요. 공급가액에다가 30만 원 안고 엔터 치면 부가세 3만 원, 합계 33만 원. 거래처명을 입력합니다. 공인카 서비스죠. 전자세금란에다가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입력해야 돼요. 전자입력. 분계를 한번 따져보면은 대금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설명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외상 미수금에 33만 원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 타이어가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즉 상품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외상분계는 곤란하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3번 혼합분계하시고 먼저 차변의 계정 과목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로 고쳐야 됩니다. 822번 영업부 승용차니까. 자, 내려와서 대변에 외상은 뭐죠? 예, 미지급금입니다. 253번 미지급금 33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바꿀 항목은 혹시 없는가? 예, 없습니다.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되었는가? 이런 거 점검하시고 나서 마무리하십니다. 네, 54번 불공. 예. 제 거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그 전 거부터 여기 반영이 안 돼요. 그 노트북 외부터 현금이 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네. 지금 현금 거래가 아니니까 바뀌진 않죠. 근데 저기 바뀌시잖아요. 지금 현금 잔액이 아까 47 얼마에서 지금 48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뭐 유심히 지금까지 현금 거래는 없었으니까 보면 그 책에서도 책에서도요? 이게 쭉 바뀌어요. 지금 이 거래는 근데 저는 현금 잔액이 안 바뀌고 있어요. 여기. 글쎄 어디 한번 저는 이거 그냥 안 보고 있는데 지금 왜냐면 저기 저기 책에서는 네, 어디 책에서 한번 볼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 타이어 현금 결의 이 잔액이 계속 안 바뀌고 있어요. 현금 잔액이 요때 10월 16일 404370? 네. 484370. 네, 근데 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입력을 해도 이게. 제 거는 딱 맞네요, 이게. 제 것도 많이 맞아요. 근데 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청정리까지는 이제 바뀌었는데 이 노트북부터 금액을 글쎄요, 오늘 관찰력이 아주 대단하신데. 근데 이제 노트북부터는 바뀔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저기는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현금 잔액이. 그래서 책을 확인해봤더니 책도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10월 16일 한번 볼까요? 예. 날짜를 저기다 넣으면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월 단위로 지금 날짜를 여기다 입력하는 경우는 안 바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다가 날짜를 하루하루 입력하면서 하니까 바뀌고 있는데 예, 여기를 공백으로 하고 이게 한꺼번에 입력할 때 그때는 안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했던 두 건의 거래는요. 현금하고는 무관한 거래니까 저기 현금 잔액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걸 네. 이걸 보면 예.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셨군요. 근데 지금 뭐 이거 예. 이거 그렇게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실무에 가면은 예. 이게 금액이 안 아하. 맞아서 몇 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신경 쓰이겠죠. 예. 네. 서울이 그렇게. 네. 여기다 날짜를 쭉 입력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안 바뀌고 있었네요. 네. 바뀌었어요. 됐습니다. 뭐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바로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이제 다음 6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매출거래 3점짜리인데요. 매출 전표가 이게 이제 카드,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오른쪽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주식회사 효안상사에 컴퓨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습니다. 판매했어요. 예.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우리가 판매한 자료는 말이죠. 판매한 자료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매입의 경우는 말이죠. 예, 뭐 신용카드로 뭐 쌀을 매입했다.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공제 못 받으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매출의 경우는, 즉 판매의 경우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할 것 없이 간이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판매 자료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예. 간이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메인 매출 전표에 무조건 입력하는 겁니다. 판매 자료는. 예. 자, 그래서 신용카드로 판매하고 우리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메인 매출 자료를 날짜를 보니까요. 10월 24일입니다. 자, 입력하러 갈까요? 자, 10월 24일 날. 아까 우리 밑에 분계까지 잘 됐죠? 네. 자, 10월 24일 날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카드 과세 매출. 카드 과세 매출. 그래서 57번이 됩니다. 57번. 그러면 신용카드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음표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57번이 아니죠. 예. 네, 17번. 죄송합니다. 17번 매출이니까. 57번은 매입이에요. 17번이죠. 그래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현대카드사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네, 아주 정확히 예, 알고 계셨어요. 자, 품명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컴퓨터. 수량 단가 없을 거고요. 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영수증 없는 거래는 여기에다가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해요. 그러니까 57만 2천 원을 입력합니다. 572000. 그러면 이와 같이 52만 원과 5만 2천 원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져서 입력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코드를 입력합니다. 네. 거래처 코드죠. 거래처는 효안상사죠. 효안 엔터. 자, 전자세금은 아니니까 0번 아니요, 방향키로 그냥 가야 되겠네요.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자, 분계는 카드 매출이니까 카드 분계 여기 4번 카드 분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 자, 상품 매출 대변에 수익 발생 맞고요. 부가세 애수금, 매입세액은 부가세 애수금이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이 맞죠. 부채 증가.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57만 2천 원. 왜 외상 매출이냐? 효안 상사에서는 카드 결제를 받았지만 현대카드사에서는 24일 날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현대카드사라고 되는 매출 채권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아시겠죠? 그래서 효안 상사의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현대카드사의 외상 매출한 걸로 회계 처리가 된다. 자, 그러면 17번
카과 매출의 유형 하나 해봤습니다. 네, 밑에 수행 결과에 17번 카과 쭉 이렇게 했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예, 그래서 이거 쓰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차변 대변 나누어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NCS 평가 문제에서는 제가 부가가치세 문제를 이렇게 답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라는 표를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손으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계를 손으로 쓸 줄 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말이죠. 저 뒤에 오른쪽에다가 외상 분기하면 밑에 분기가 자동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가세 애수금, 부가세 대급금 이런 거의 분계가 이게 잘 몸에 배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으로 써보는 거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 334페이지인가요? 네. 매입거래 3점짜리인데 이번에는 카드로 매입을 했군요. 국민카드, 법인카드로 뭔가를 샀다는 얘기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이랬습니다. 보통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면은 법인카드 가지고 가서 회식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회식비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네,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로. 자, 그러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57번 카과 매입으로 이거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매입 매출 자료에다가 57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되는 유형이다 이런 얘기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거래 일시가 10월 30일입니다. 자, 10월 30일. 자, 유형은 57번 카과 매입입니다. 57번 카과 매입. 자, 카드사는 눌러서 국민카드 확인,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품명에다가 쓸만한 게 궁전 한식이라고 쓸 수도 없고, 회식비라고 하겠습니다. 회식비.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는 합계 12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 그리고 엔터 치면 10만 9,091원 하고 이렇게 딱 나누어지죠. 거래처는 궁전 한식이라고 여기서 넣어야 됩니다. 여기 거래처는 카드사가 아니에요. 회식을 했으니까 그 회식한 식당이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자, 전자세금란은 방향키로 지나가야 되죠. 카드 거래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네. 자, 이제 분계를 입력합니다. 네. 자, 분계는 카드 분계죠. 4번. 상품이 일단 아니 되기 때문에 계정가격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일단 바꾸시고 위로 올라가면서 고쳐볼까요? 예, 고칠 게 있는지.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네, 국민카드사에는 아직 입금을 안 시킨 거죠. 궁전 한식에다가는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국민카드사에는 대금을 다음 달 결제일에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니까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국민카드사에. 네. 그래서 밑에 이것만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수행 결과 보시면 57번 카과 유형으로 카과 매입이죠. 식대 또는 회식비 해서 10만 여기다가 공급가액에다가 요걸 109,091원을 입력하는 게 아니죠. 12만 원을 공급가액에다 입력을 하면 이렇게 쪼개져서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는 궁전한식이라고 해야 되고요.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되고 분계는 4번 카드 유형으로 분계하시면 차변의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아마 차변의 상품이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복리후생비로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811번 복리후생비.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시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국민카드 12만 원으로 그대로 두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분계를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자, 수행 팁을 보면은 분계 유형 4번 카드를 선택하면 하단 분계의 카드 관련 계정은 카드 거래처로 자동으로 수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국민카드로 수정되는 걸 우시 보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용산전자의 매입 매출 전표, 즉 부가가치세 문제 24점 배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AT 1급에 FAT 1급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FAT 1급의 결산 문제는 실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8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8점이 하나가 8점이 아니라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자, 그러면은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용산전자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이랬습니다. 네. 자, 수동결산 4점짜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하시오.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정리분계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날 보험료로 지급을 하고 비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예. 비용 처리했는지 어쩌는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마 비용 처리한 것 같은데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미경과분에 대해서 정리분계하시오 하는 거 보니까 60만 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미경과분이라는 것은 언제가 미경과분이냐? 10, 11, 12 이건 경과됐으니까 9개월치죠. 여기 9달치. 2020년 9월 30일까지니까 미경과분은 요 9월 30일이니까 9개월치입니다. 9개월치. 그래서 1년에 6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 곱하기 5개월 하면 되죠. 45만 원이 미경과된 보험료예요. 45만 원이. 그러면 45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45만 원을. 그래서 밑에 수행 결과가 있으니까 아예 미리 볼까요? 선급 비용이 바로 당좌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45만 원, 대변의 보험료 45만 원 해서 이날 10월 1일 날 보험료 60만 원 처리한 것 중에서 대변의 보험료라는 건 뭐예요? 비용을 취소시켜주는 작업이죠. 비용을 소멸시켜주는 작업이다 이거예요. 비용의 발생은 원래 차변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은 보험료를 차변에 기록했을 거예요. 얼마에? 60만 원으로. 그러면 이날 결산 때 12월 31일 날 대변에다 보험료 45만 원을 빼주면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는 15만 원만 보험료로 반영이 되는 것이 맞죠? 예. 왜 그러죠? 경과된 것은
11, 12 이렇게 3개월치니까 3개월치 보험료는 15만 원이니까 단기의 보험료는 15만 원, 미경과된 보험료는 45만 원이니까 단기의 비용에서 보험료 45만 원을 이렇게 취소시켜주는 분계를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입력하기 전에 한번 10월 1일 일반전표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한번 가볼까요? 10월 1일 거 조회해 보세요. 자, 출금전표로 한국보험에다가 60만 원 보험료 지급한 거 여기 계정 과목이 비용 처리됐잖아요. 이 60만 원이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30일까지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60만 원이 다 단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간 경과분인 15만 원만 단기의 보험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미경과된 45만 원어치는 차기의 보험료로 처리하기 위한 수정분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를 12월 31일 일반전표의 날짜를 12월 31일로 고치시고 3번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 처리합니다. 미경과된 것을 133번 선급비용 금액은 45만원 4번 대변 보험료 821번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45만원 대변에다가 입력함으로써 단기의 보험료에서 차감해 줍니다. 이것은 차기 2020년도의 보험료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손익계산서에 가보면 보험료는 15만 원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60만 원이 이 회사 보험료 전부였다면. 정리되시죠? 자, 다음에 이제 수행 처리된 거 나와 있고요. 자, 자동 결산 문제 하나 하고서 우리 쉬는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자, 자동 결산 쉬는 시간은 아예 이것까지 다 끝내고 이 회사 문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다 끝내버리고 쉬는 시간 갖죠. 네. 동영상 또 끊고 올려서 뭐 귀찮으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자동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200만 원이다. 여러분,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요.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이 주식회사 용산전자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퇴직금을 쫙 계산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추계액이에요. 예. 오늘부로 퇴직하면 퇴직금이 얼마 나오나? 그랬더니 1,200만 원이래요. 얼마 안 되네요. 자,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로 충당하는 부채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회계 기준에 맞는 거예요.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없다. 그러니까 전기에 설정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잔액만큼은 빼줘야 되거든요. 네. 전기에 설정된 것이 남아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만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없대요. 잔액이 없으면 이거 다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을. 만약에 전기에 1,000만 원이 남아있다 그러면 200만 원만 설정하는 겁니다. 자,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셔야 했는데 이왕이면 자동결산 메뉴를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건 수동결산으로 해도 돼요. 수동결산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차변에 퇴직급여 1,200만 원 비용 발생,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만 원 부채 증가. 그것을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왜냐? 평가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수동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라.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좋다 이거예요. 예. 자, 근데 수행 결과를 보니까 자동 결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동 결산합시다. 자, 저기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요 메뉴가 자동 결산하는 메뉴예요. 네, 클릭하셔가지고 결산 일자를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여기 사실 입력할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은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여기서 한두 가지만 나오니까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만 원을 어디다 입력하는 것만 알고 전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화면이요? 1월부터 12월로 예,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렇죠. 네. 확인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어요. 네,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3번은 퇴직연금 충당입니다. 이거 말고 그 위에 있는 거 2번 퇴직급여 전입액. 예,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12 플러스 엔터. 네, 퇴직급여 자동 결산 자료에다가 퇴직금 추계액을 입력할 때는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란에다 입력해라 이거예요. 퇴직급여란에다가 아시겠죠? 자, 이제 전표 추가 눌러야 되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누르고 예 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에 한번 가보세요.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자를 여러분이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선급비용 입력했던 전표 1번이 있고 그 아래 2번과 3번이 만들어졌는데 2번은 매출원가 대체분계. 매출원가 대체분계는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넘어와요. 이 매출원가 대체분계도 여러분 NCS 평가 문제에 제가 출제를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될 분계예요. 차변에 매출 상품 매출원가 얼마, 대변에 상품 얼마, 이 분계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얼마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상품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공식 당연히 알아야죠. 어떻게 알죠? 기초 상품 더하기 기말 상품, 아니 기말 상품 죄송합니다. 자, 매출원가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해서 뭘 계산해요? 당기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그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대변에 상품 자산감소 14906 똑같은 금액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적요에는 어떻게 적느냐? 상품 매출원가 대체 이런 적요를 적는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 상품 계정에도 적요를 상품 매출원가 대체. 이 분계 아주 중요한 분계. 아주 중요한 분계예요. 자, 여러분이 수기로 안 하고 전부 자동화로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인식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꼭 알아야 되는 분계예요. 그래서 제가 NCS 평가 문제 이걸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알아라는 얘기예요. 예,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퇴직금 그 추계액을 입력했던 분께 요 밑에 나왔죠. 3번에 차변에 퇴직급여 1200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200만 원, 비용 발생 부채 증가. 예, 퇴직급여는 비용 발생, 차변에, 대변에 부채 증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결차는 차변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대는 대변을 의미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차변이라는 얘기예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대변. 예, 그런 의미입니다. 차변과 대변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산 작업까지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그 문제는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회계정보 분석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시험 볼 때는 문제가 잘 안 풀린다, 맨 뒤에 와서 이거부터 하라, 제가 그럽니다. 왜냐, 이거 놓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얼마나 쉽게 나오느냐 보세요. 총계정 원장 조회하라 이렇게 나와요. 총계정 원장 조회해라. 상반기 중, 여러분 상반기가 어디인지는 다들 아시죠? 1월부터 6월까지만 봐야 돼. 1월부터 6월 중에서 이 말이에요. 보기에 상반기 안 나오니까, 상반기만 나오니까 뭐 쉽겠습니다. 자, 상반기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이냐 이랬습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가서 상품 조회하면 돼요. 상품. 자, 조회해 볼까요? 자, 총계정 원장이 어디 있느냐?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총계정 원장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총계정 원장은 무조건 12달 다 조회가 돼요. 자, 계정 과목에서요, 상품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검색,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검색해도 되고, 검색하기 귀찮으면 그냥 엔터 쳐가지고 왼쪽에서 그냥 찾아도 된다 이랬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 편한 방법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 해서 왼쪽에서 찾든지, 아니면 여기서 직접 물음표 단추 눌러서 상품을 검색하든지. 자, 저는 처음부터 끝에서 왼쪽에서 그냥 찾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입이 가장 큰 것은,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 계정 차변에 기록되는 게 매입이죠. 네, 6월까지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 요게 제일 크네. 1월달. 그래서 답이 1월이다 이거예요. 1월이다 이거예요. 너무 쉽죠? 다음 두 번째 문제. 세금기단서 합계표 조회해라. 예, 세금기단서 합계표 조회. 부가가치세 쪽에 있는 거죠. 자, 2019년 일기예정 신고 기간 동안 전자세금기단서 발급분 중 매출액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이랬습니다. 네, 거래처 중에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찾아라 이거예요.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이 1월부터 3월이에요. 1월부터 3월 전자세금기단서 발급분입니다. 그러니까 발급이니까 매출이죠. 자, 찾아가 봅시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세금기단서 합계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기간을 1월 엔터, 3 엔터, 정기에서 엔터. 그러면 세금기단서 합계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매출이고요. 빨강색 매출이고, 세금기단서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자의 소개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거래처별로 나타납니다. 자, 공급가액이 제일 큰 거래처 2천만 원짜리죠. 네, 답은 부국 상사를 답으로 찾으면 되겠다. 이거 볼 줄만 알면 돼요. 양식을. 전자와 전자외로 나누어집니다. 전자는 전자세금기단서요. 전자외라는 건 종이세금기단서, 전자가 없는 세금기단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부국상사를 답으로 찾으면 4점을 주겠다.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두 문제가 AT 시험에서 제일 쉬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몸풀 겸 맨 마지막 문제부터 하고 앞으로 가서 이 문제 해도 상관이 없죠.